안녕하세요, 방점입니다. 거의 7개월 만에 새 영상으로 찾아왔네요. 그동안 취업도 하고 이래저래 일들이 겹쳐 유튜브 활동을 병행하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 다시 유튜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뭘 하면서 지냈는지 들려드릴 때가 왔으면 좋겠네요. 각설하고 오늘도 지난번처럼 세계 경제사 시간입니다. 처음 시도한 네덜란드 편이 예상외로 반응이 좋아 적잖이 놀랐었는데요.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문화 강국이죠. 일단 와인, 영화, 명품, 패션, 문학, 미술 등이 유명하고 노트르담 대성당, 베르사유 궁전, 개선문, 에펠탑 등등 중세에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관광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18년에는 세계에서 관광객 수가 가장 많았다고 하죠.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와 군사력도 뛰어난데요. 경제 규모는 세계 7위, 군사력은 유럽 최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프랑스 편을 준비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전 시간 주인공이었던 네덜란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네덜란드 편을 시청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시청해 주시고, 이미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시청하셔서 두 국가의 타임테이블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각 국가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프랑스는 유럽 대륙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은 영국 해협과 도버 해협이, 서쪽과 남쪽은 각각 대서양과 지중해를 인접해 있죠. 옛날 옛적 고대 로마인들은 이 지역을 갈리아라고 불렀는데요. 왜냐하면 기원전 600년경 오늘날의 프랑스인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골족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골족은 켈트족의 한 부류였고, 그래서 편의상 켈트족이 사는 지역 갈리아라고 부른 거죠. 골족은 굉장히 호전적인 부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로마를 자주 침략하고 약탈을 하다못해 로마시를 점령하는 일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동부와 북부로 뻗어나갈 적엔 골족의 한 부류였던 파리지족이 시테섬에 정착했는데요. 이 부족의 이름이 현재 파리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나친 호전성은 내 외부를 가리지 않았고, 제대로 된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해 결국 기원전 51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정복되었죠. 네덜란드 편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또한 로마화를 겪습니다. 토목 기술이 전파되어 곳곳에 로마식 도시들이 세워졌고, 이때 파리, 낭트, 리옹 등 수많은 도시들이 현재 프랑스의 유명 도시가 되었죠. 그러다 기원 후 4세기에 이르러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뉘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아는 프랑스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하자 클로비스 1세가 갈리아 북부를 점령하고 프랑크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갈리아의 모든 지역을 통일했는데요. 이후 그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첫 번째는 가톨릭 개종입니다. 클로비스 1세가 원래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확실한 건 자신의 왕국을 로마 제국처럼 만들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별장지였던 파리를 수도로 삼고 왕국의 대법관이자 랭스의 주교였던 레미기우스를 찾아가 공식적인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 교황과 갈리아 지역 로마인들의 지지를 얻어 왕국을 부흥기로 이끌 수 있었죠. 일련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 클로비스 1세는 종교를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교를 매개로 한 정치적 통합은 왕권의 기틀이 되었고, 프랑스 왕위에 올랐던 거의 모든 왕들은 자신의 전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가톨릭을 믿어야 했으며, 동시에 이곳에서 대관식을 치러야만 했죠. 두 번째는 살리카법입니다. 살리카법은 클로비스 1세 말년에 만들어진 법전으로 흔히 여성의 왕위 계승 금지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 당시 법전 내 조항들은 프랑크족 사이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관습법이었어요. 그들에게 자기란 곧 토지를 의미했고,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야 했으니 딸보다는 아들에게 자기를 넘기는 편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문제는 이 법이 19세기까지 이어져 수많은 왕위 계승 갈등을 낳고 말았습니다. 클로비스 1세 사후 프랑크 왕국은 분열과 통합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득권이었던 게르만족은 전통적으로 균분 상속제를 따랐고, 종사제에 의해 오랜 기간 용병으로 살아왔기에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화보다 지방 분권화가 강했거든요. 따라서 왕위 계승을 위한 내전과
궁중암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치세지능신 난세지간웅, 모름지기 난세는 간웅이 태어나는 법. 결국 751년 서유럽판 삼국지가 프랑크 왕국에서 일어나죠. 당시 프랑크 왕국에는 궁제라는 독특한 중앙 관직이 있었습니다. 세금 징수와 성의 관리 감독 등 오늘날의 비서실장 겸 국세청장 정도의 직책이었죠. 그런데 약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난세가 이어지고 궁제직도 수대에 걸쳐 세습을 하다 보니 어느샌가 왕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실세가 된 거예요. 특히 카롤루스 마르텔이 역대 궁제 중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죠. 그는 전복전쟁과 내전, 그리고 이슬람 세력의 침입 등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서유럽을 지킨 영웅이 되었죠. 이 과정에서 얻은 전리품과 토지는 자신과 함께한 이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충성을 맹세받았는데요. 마침내 전리품을 분배받는 종사제와 토지를 제공받는 은대시 제도가 만나 중세 유럽의 꽃, 봉건 제도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마르텔이 죽고 그의 차남 피핀 3세가 궁제가 되었는데요. 그는 야망이 넘치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교황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이 왕위를 선양받아 아버지의 이름을 딴 카롤루스 왕조를 건국했습니다.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 꼭 등장하는 귀족 계급이죠. 이 중 후작과 자작은 피핀 3세의 아들 샤를마뉴가 왕위를 이으며 등장했습니다. 그는 선대 유지를 이어받아 전쟁은 곧 부국항병의 길이라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무려 40년이 넘는 치세 동안 끊임없이 원정을 떠나 영토를 확장했죠. 그리고 봉건제도 하에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신들에게 자기와 봉급을 내리고 그 지역에 대한 자치권을 보장했어요. 덕분에 네덜란드를 포함한 많은 지방들이 본연의 특성을 잃지 않고 독자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죠. 그의 이러한 노력은 마침내 그를 서로마 제국 황제로 만들었고 프랑크 왕국은 신성 로마 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샤를마뉴는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도 해내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역시 장자 상속제였죠. 때문에 샤를마뉴 사후 신성로마 제국은 번성하기는커녕 베르댕 조약을 거쳐 3등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갈라진 왕국 중 서프랑크와 동프랑크는 현재의 프랑스와 독일의 전신이 되었어요. 앞선 두 왕조에서 살펴봤듯 난세에는 항상 간웅이 등장하죠. 당시 서프랑크 왕국은 샤를마뉴 때부터 지속적으로 바이킹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프랑스 서부와 북부 해안가 정도만 약탈당했는데요. 그러다 그 약탈의 정도가 점점 더 거세지다 못해 845년 파리를 포위할 지경에 이르렀죠. 결국 당시 국왕이었던 샤를 2세가 7,000파운드의 은화로 병화를 사면서부터 국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샤를 2세의 뒤를 이은 왕들이 어이없는 이유로 연이어 급사하자 지방 귀족들의 힘이 막강해졌어요. 특히 로베르 가문과 노르망디 공국의 힘이 가장 셌죠.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바이킹 덕분에 성공한 가문이라는 건데요. 로베르 가문은 수대에 걸쳐 바이킹족을 무찌르며 부와 명성을 쌓았고 노르망디 공국은 샤를 3세가 이재를 펼칠 목적으로 바이킹 무리 중 일부에게 땅을 주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둘은 다른 길을 걸었어요. 로베르 가문은 위급 카페를 앞세워 서프랑크 왕국을 차지해 카페 왕조를 건설했고 노르망디 공국은 윌리엄 1세가 잉글랜드를 침공하여 노르만 왕조를 건설했죠. 지금까지 자신이 쳐다내었던 놈들이 오히려 자신의 땅을 갖고 사실상 독립해버린 겁니다. 프랑스 왕국 입장에서는 영국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을 텐데요. 그런데 영국의 왕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프랑스 땅을 야금야금 계속해서 가져가다 못해 프랑스 왕국 전체를 집어삼킬 계획을 세웠습니다.